앞 시간에 이제 소득세의 특징까지는 우리가 알아봤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소득세 납세 의무자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를 납세 의무로 하고 있어요. 자, 개인에는요,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있는데, 우리 소득세법상 거주자라는 것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거주자이거나 아니면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이 거소라 하는 것은 주소에 준하는 그런 장소를 우리가 거소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 거주자는 국내 또는 국외 원천 소득에 대해서 납세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국내외 소득에 대해서 납세 의무가 있다. 우리가 보통 거주자 하면은 내국인을 의미하시면 됩니다. 내국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비거주자 하면은 외국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우리가 비거주자라고 합니다. 거주자가 아닌 개인. 만약에 거주자가 아닌 개인이 국내에서 소득이 있다. 그러면 국내 소득에 대해서 납부해야 될 원천 소득, 국내 원천 소득이라는 건 뭐냐면 국내에 소득이 있는 거에 대해서 납부할 의무가 있다. 네. 그래서 비거주자라는 것은 국내에 주소가 없어도 되고, 그 다음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 아닌 경우에도 국내에 소득이 있는 사람은 납세 의무가 있는 거예요. 자, 주 1에 보면은 거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죠.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에 상당 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 관계가 형성된 장소를 말한다. 형성된 장소죠. 자, 주소의 판정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자, 주소라는 것은 국내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 관계의 객관성 사실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판정을 합니다. 1번,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한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자. 2번,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의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 그러니까 주소가 국내에 없더라도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 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자. 네 번째, 거주자나 내국 법인의 국외 사업장 또는 해외 현지 법인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그래서 국내 기업에 다니는 사람 중에 지금 해외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들 중에서도 외국의 대사관, 영사관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 국내에 주소가 있는 사람으로 본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단체를 법인이 아닌 단체를 과세 대상으로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소득세라 하는 것은 법인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은 법인세지만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고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체라는 건 뭐냐 이거. 법인이 아닌 단체도 소득이 있다면 소득세를 적용합니다.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법인세 적용을 안 하죠. 법인이 아닌 단체는 소득이 있으면 개인 소득세를 적용해요. 그래서 이런 법인이 아닌 단체라는 게 도대체 어떤 단체들이냐 하면은 무슨 동창회라든가 아니면 뭐 향후회라든가
뭐 우리가 이런 마을 같은 데 보면은 뭐 부녀회, 노인회 이런 단체도 있을 수 있죠. 부녀회, 노인회, 청년회 등의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동창회, 향후회, 부녀회, 노인회, 청년회 이런 단체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과세합니다. 소득세법으로. 자, 과세하는 방법이 어떤가 볼까요? 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인이 아닌 단체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는 국내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 장소를 둔 경우에는 1거주자, 그 밖의 경우에는 1비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이런 얘기예요. 법인이 아닌 단체의 구체적인 과세 방법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구성원 간의 이익 배분 분배 방법이나 분배 비율이 정하여져 있거나 사실상 이익이 분배된 것으로 확인이 된다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회원들에게 이익이 어떻게 배분되었는지가 확인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그냥 구성원 개인별로 과세를 하면 됩니다. 예. 구성원 개인별로 과세하니까 단체는 과세가 안 되겠죠. 그런데 두 번째 줄에 보면은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 방법이나 분배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을 때 이때 단체에 대해서 과세한다 이거예요. 단체를 1거주자 또는 1비거주자로 보고 과세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체에 대해서도 과세가 된다 하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 다음에 소득세의 과세 기간과 납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소득세의 과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원칙입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그러니까 1년이 과세 기간이 됩니다. 예외적으로는 거주자가 만약에 사망을 했다라고 하면은 1월 1일부터 사망일까지만을 과세 기간으로 보겠죠. 두 번째, 거주자가 출국을 하는 경우에도 그래서 출국을 하게 되면 비거주자가 되잖아요. 여기서 출국은 여행 가는 출국은 아니고 이민을 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1월 1일부터 출국일까지를 우리가 과세기간으로 보고 과세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소득세의 납세지는 어디냐? 우리가 부가가치세법에서 납세지는 사업장 소재지가 납세지였습니다. 대체로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라고 하잖아요. 근데 소득세법에서는 사업장하고 관계가 없어요. 일단 납세지가 소득자의 주소지입니다. 자, 납세지는 납세자와 국가 지방자치단체 간의 법률 관계의 이행 장소를 결정하는 장소적 기준을 말하는데 납세지는 납세자의 신고, 신청, 청구, 납부 등의 행위의 상대방이 되는 과세관청을 결정할 때 기준이 되는데요. 바로 주소지다. 주소지, 소득자의 주소지. 주소지가 없는 사람은 거소지. 비거주자. 자, 비거주자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국내에 잠시 와 있는 외국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국내 사업장의 소재지, 국내 사업장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본다 이거죠. 다음에 이제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소득세의 특징 그리고 과세 기간 그리고 납세지까지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이제 다음 페이지는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 그래서 이자 소득에서부터 이자 소득의 범위는 어디까지가 이자 소득에 해당되는지, 또 이자 소득의 과세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이자와 배당소득을 같이 묶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표는요, 이자소득의 범위를 나타내는 표네요. 이자소득을 이렇게 열거를 해놨어요. 우선 7가지로 설명을 열거를 해놓았고 8번에 보면은 위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 성격이 있는 것은 이자소득의 범위로 봅니다. 이런 내용이 있죠. 자, 먼저 어떤 것이 이자소득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1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내국법인, 외국법인의 국내 지점 또는 국내 영업소,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그러니까 국가가 발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것을 우리가 국채, 지방채 이렇게 부르잖아요. 또 법인이 발행한 것은 사채라고 부르잖아요. 예. 그래서 국채, 지방채, 사채 이런 걸 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채권에 이자를 지급하겠다라는 지급 내역이 나와 있죠. 그래서 채권을 가지고 우리가 이자를 받으면 그 이자 소득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국내외에서 받는 예금에 대한 이자가 있죠. 그러니까 국내 은행에 저축을 해서 우리가 예금 이자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 국내에 거주하는 자가 외국 은행에다가 저금을 해서 이자를 받았다. 이것도 이자소득의 범위에 해당이 된다. 세 번째,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신용계 또는 부금으로 인한 이익. 그래서 우리 상호저축은행법이다 그러면 저축은행을 일반적으로 저축은행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저축은행의 예금에도 이 일반 은행처럼 우리가 이자를 주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다음에 4번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 조건부 매매 차익, 이것도 이자소득에 해당이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 우리가 보험에는 보장성 보험이라는 것과 저축성 보험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보장성 보험은 우리가 보험 차익이라는 게 없죠. 예,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을 받는 것이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그냥 보험금은 돌려받는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축성 보험이라는 것은 내가 보험에 가입한 원금보다 더 많이 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축성이라는 거죠. 그러면 더 많이 받는 것은 바로 이자라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그 보험 차익은 이자 소득으로 본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6번째, 직장 공제회, 직장 내 신용협동조합 같은 곳을 직장 공제회라고 그러죠. 초과 반환금, 이 저축성 보험하고 똑같아요. 성격이. 우리가 급여에서 매월 급여에서 직장의 공제회에서 일정액을 떼어갑니다. 그래가지고 공제회에서 그것을 운영을 하죠. 투자활동이라든가 여러가지 활동을 통해서 그 자금을 운영해서 운용 수익을 발생시켜 놨다가 해당 그 공제회에 있는 직원이 퇴사를 할 때 원금 플러스 이자만큼을 감안해서 반환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게 이자 소득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초과 반환금, 원금보다 더 받는 거. 그 다음에 7번째, 비영업대금의 이익. 자,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회사의 영업은 만약에 제조업이다 이거예요. 제조업인데 제조업에서는 돈을 빌려주는 것이 영업은 아니죠. 근데 우리 회사가 거래처에 돈을 빌려주고 거기에 대해서 이자를 받았어요. 이것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고 그래요. 기업 간에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거.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비영업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비영업이 우리가 제조업이면 제조해서 제품을 팔아서 이익을 발생해야 되잖아요. 근데 돈 빌려주는 건 뭐예요? 영업 외적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다 그러면 기업과 기업 간의 돈 거래를 통해서 받는 이자를 가리키는 말이다. 그 다음에 8번째, 유해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은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다면 이자 소득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9번은 파생 상품을 얘기하는데요. 유해 이자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 상품이 결합된 경우에 해당 파생 상품의 거래나 행위로부터의 이익도 모두 이자 소득의 범위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8번, 9번은 우리가 유형별 포괄주의에 의해서 요 유에 해당되는 소득과 유사한 그리고 여기 이 소득과 결합된 파생 상품들 모두 이자 소득의 범위에 해당이 된다를 8, 9번에서 정의를 해 놓은 것입니다. 자, 이자 소득의 범위 어떤 내용이 이자 소득인지 참고하시면 되는 정도이고요. 비과세 이자 소득이라는 것이 3개가 있는데 시험에서 잘 나오지는 않지만 어쨌든 비과세 이자 소득은 좀 특별하기 때문에 기억을 좀 해둬야 돼요. 비과세 이자 소득이라는 건 뭐냐면요. 여기에 있는 것이 다 이자 소득인데 이 중에서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비과세다 이거예요. 비과세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자를 우리가 지급할 때 우리가 소득세는 원천징수 대상이잖아요. 그러면 은행에 저금하면 은행에서 원천징수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와 같이 3가지 경우에는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세금이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첫째, 공익신탁법에 따라서 발생한 이자입니다. 그래서 공익신탁 요거 기억하시고 비과세다는 거. 공익신탁이라는 단어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2번째는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농협 같은 그 금융기관에서 이 농민에게 일정 한도 금액 내에서 비과세를 적용해 주는 제도가 있어요. 네, 그 금액은 아마 5천만 원인 걸로 알고 있는데 2022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에 한한다. 이게 이제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요 제한이 있습니다만은 자꾸 세법 개정이 될 때마다 이런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규정들이 또 연기가 되고 이걸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존속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농어가 목돈 마련 저축에 발생한 이자 비과세다. 기억하기 좋죠? 그 다음에 노인, 장애인. 네, 뭐 장애인은 여러분 뭐 당연히 아실 거고, 노인은 그러면 몇 세냐? 만 65세 이상. 우리나라에서 보통 이런 비과세 이자 소득에 적용되는 노인은 만 65세 이상의 노인을 말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이 1인당 5천만 원 이하의 한도 내에서 비과세를 적용해 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비과세 이자 소득 하면은 공익신탁, 농어가 목돈 마련, 노인 장애인, 네, 이런 키워드를 기억해 주셨다가 이거는 비과세 이자 소득이다. 네, 요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여기 뭐 위에 있는 이자 소득의 범위 이 부분보다도 오히려 이 비과세 이자 소득 이런 부분이 우리가 이론 문제에서 풀이할 때 이걸 알면 풀 수 있는 문제가 더 많을 거예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 이자 소득의 수입 시기는 언제로 보느냐. 조금 복잡합니다. 이 수입 시기가 좀 복잡한데요. 우리가 이제 하도 이 소득세법은 열거주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득세법을
소득세 아까 지금도 이자 소득에 관한 걸 열거를 했는데 지금 8가지인가 9가지로 열거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뒤에 지금 이자 말고 배당 소득도 있고 사업 소득도 있고 연금 소득도 있고 그다음에 근로 소득도 있고 그다음에 또 기타 소득도 있고 소득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소득 하나하나에 대해서 수입 시기를 열거하는 것이 엄청 복잡한 내용입니다. 수입 시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 문제가 나오면요, 이론 문제로 나올 수 있어요. 나오는데 맞추기 좀 어려워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감을 가지고 여러분이 찍는 수밖에 없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면 어떤 감으로 해야 되느냐? 수입 시기는 이 현금주의, 약정주의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이해해 두시면 돼요. 우리가 수입 시기를 현금주의 입장에서 본다는 것은 그 수입을 지급받는 날을 수입 시기로 보통 정하는 경우인데, 그러면 지급받는 날을 수입 시기로 보는 것은 뭐냐? 그 약정이 좀 뭐라 그럴까요? 어떤 우리가 이자를 받으면 뭔가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이자를 주고받는지 어떤 계약이나 약정에 의해서 이자를 주고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현금주의는 그 이자의 지급의 강제성이 조금 약한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사례들을 쭉 보면은 그래서 이거는 수입 시기를 지급받는 날로 했구나. 줄지 안 줄지도 모르는 꼭 그런 건 아닌데 조금 사적인 거. 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사적이라고 할까요? 사적인 거래. 되게 사적인 거래다 그러면 그 수입 시기를 지급받는 날로 합니다. 근데 약정주의를 우리가 채택을 하게 되면은요, 받기로 한 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받기로 한 날. 이거는 아주 공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국가와의 거래라든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신다면은 우리가 받는 연금이 있지 않습니까? 연금. 우리 연금 중에는 국가에서 받는 연금이 있죠. 우리 온 국민들이 받는 연금 중에 국민연금이 있잖아요. 국민연금 같은 이런 공적 연금은 받기로 한 날을 수입 시기로 봐요. 그러니까 실제로 안 받아도 받기로 한 날 그냥 수입 시기로 보고 과세를 하겠다는 의미고요. 사적연금,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험회사나 금융회사에 연금 불입을 해가지고 받는 그런 사적연금에 만약에 가입을 했다 그러면 그 연금 소득의 경우는 지급받는 날이에요. 지급받는 날, 실제로 지급받았을 때 그걸 수입 시기로 보고 과세한다. 그런 취지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입 시기가 꼭 이게 두 가지로만 나누어지는 건 아니에요. 지급받는 날과 받기로 한 날, 요 두 가지만 있으면 딱 요런 판단을 가지고 우리가 구분을 해버리면 되는데, 수입 시기가 이렇게 두 가지로만 꼭 구분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사례가 이렇게 두 가지로 딱 구분되지 않는 사례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대략적으로는 지급받는 날로 된 거, 이런 것들은 현금주의를 의미하고, 받기로 한 날 이렇게 된 것들이 약정주의가 있는데 성격상 이런 차이가 있다. 약정주의는 공적인 거래들, 현금주의는 다소 사적인 거래라고 이해를 하시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아까 우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법인으로부터 채권, 보유하고 있는 채권에 대한 이자, 맨
이자 소득 열거에 첫 번에 나왔잖아요. 자, 수입 시기를 보면 기명채권. 기명채권이라는 건 채권의 그 소유자가 딱 명칭, 기명,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약정에 의해서 약정에 의한 지급일을 수입 시기로 본다. 무기명채권. 네, 무기명채권의 경우는 그 지급을 받은 날을 수입 시기로 본다. 이 기명채권이라는 건 채권 소유자가 거기에 명시가 되어 있는 거고요. 무기명채권은 채권 소유자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급받기로 한 날, 또 약정에 의해 지급하는 날, 이렇게 밑에 무기명은 현금주의, 기명은 약정주의로 수입 시기를 구분했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예금, 정기예금, 우리가 가장 많은 이자 소득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죠. 보통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이런 거. 이거는 수입 시기가 실제로 이자를 받는 날입니다. 네, 현금주의네요. 요 나머지 그 외에 특약이나 이런 것은 읽어둘 수가 없어요. 네. 이걸 읽어두어도 시험 보는 날까지 기억하기라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니까 여기 맨 위에 있는 수입 시기 하나만 탁 읽고 밑에는 그냥 과감히 패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통지예금에 대한 이자, 인출일, 통지예금은 인출일을 수입 시기로 보는 거니까요. 이 현금주의나 마찬가지죠. 인출일을 수입 시기로 본다. 그 다음에 이 표가 아직 뒤에 계속 있어요. 채권이나 증권의 환매 조건부 매매차익의 경우는 맨 밑에 있는 환매도일,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 그 다음에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은 그 환급금의 지급일, 직장 공제의 초과 반환금은 약정에 의해서 공제 반환금의 지급일, 약정에 의한 지급일, 또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일, 또 채권 등의 보유기간이 채권 등의 보유기간 이자 등, 이 채권 등의 보유기간 이자라는 거죠. 매도일이나 이자 등의 지급일, 또 이자 소득이 발생하는 상속재산이 상속되거나 증여되는 경우에 그 상속 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되고요. 유사 이자 소득 및 결합 파생 상품의 이익에 대해서는 약정에 따른 상환일, 이렇게 지금 뭐 줄이 한 10줄 정도 있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죠. 수입 시기를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 열거해 가지고 정확히 맞춘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 풀 때는 이걸 수입 시기를 자꾸 많이 보셔 가지고 감으로 찍으셔야 돼. 시험에 나오긴 나와요. 수입 시기에 대해서. 이런 문제는 좀 안 냈으면 좋겠어요. 네. 다음에 배당 소득을 열거해 보겠습니다. 배당 소득의 범위를 볼까요? 자, 우리가 배당 소득이다 그러면은 이자 소득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내국 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이나 분배금, 우리가 내국 법인의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법인이 이익이 나면 그 이익 잉여금을 가지고 우리가 주주들에게 배당을 해주잖아요. 그게 바로 주주 입장에서는 배당 소득이 된다 이거예요. 두 번째,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법인으로 보는 단체. 아까 우리가 그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는 개인
재산으로 과세를 한다 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만은 여기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거기에서 받는 배당금도 배당소득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의제 배당 이거는 의제하여 배당으로 본다는 것인데요. 의제 배당은 뭐냐면 회사가 이익이 나서 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법인이 해산을 한다고 볼까요? 사업이 뭐 안 돼가지고 아유 우리 이제 법인 사업 그만할래. 그러면 이제 지금 남아있는 자산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주주에게 분배해야 되겠죠. 그게 의제 배당이에요. 예. 말하자면 그래서 실제로 이런 그 1번과 2번처럼 이익으로 발생한 부분을 주주에게 배당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사고로 인해서 배당으로 의제되는 것을 우리가 의제 배당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하는 금액. 법인세법이라는 것은 이제 법인세를 계산할 때 적용을 하는데요. 배당으로 처분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회사에 주주가 있는데 그 회사의 법인세 세무조정을 해보니까 회사가 지출된 비용 중에서 회사가 지출한 비용 중에서 이건 회사의 업무하고 관련되지 않은 비용이 지출됐고요. 그 비용을 쓴 사람이 주주가 그 비용을 사용했더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법인세법에 따라서 이건 회사의 법인의 경비가 아니고 그 주주에게 돈을 그 주주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주의 배당으로 처분해 가지고 세금을 과세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사의 비용에서는 비용 불산입을 해주는 거죠. 자, 이렇게 설명하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 퇴근할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 나머지 더 읽어봐야 되는데 아예 다음 시간에 여기 5번부터 이제 배당소득의 범위를 5번부터 한번 체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도 미끄럽고 하니까 시간 지켜서 여러분들 또 귀가하셔야 되니까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